중학교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박지원 작가의 허생전. 허생은 남산 아래 목적골에 살았다. 남산 밑 골짜기로 곧장 가면 우물 위쪽에 해묵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사리문 하나가 그 은행나무 쪽으로 늘 열려 있다.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 집이 바로 허생의 집이었다. 허생은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것도 아랑곳 않고 글 읽기만 좋아하였다. 그래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 겨우 입에 불칠을 하는 처지였다.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 훌쩍훌쩍 울며 푸념을 하였다.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대체 글은 읽어 뭐 하시렵니까? 그러자 허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아직 글이 서툴러 그렇소. 그럼 공장인 노릇도 못한단 말입니까? 배우지 않은 공장인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러면 장사친 노릇이라도 하시지요. 가진 미천이 없는데 장사친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아내가 왈칵 역정을 내었다. 당신은 밤낮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한단 말이오? 소리만 배웠나 보구려. 공장인 노릇도 못한다. 장사친 노릇도 못한다. 그럼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오. 허생은 이 말을 듣고 책장을 덮어 치우고 벌떡 일어났다. 아깝구나.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 꼭 10년을 채우려 했는데 이제 겨우 7년밖에 안 되었으니 어쩔 거나. 허생은 그 길로 문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서울 장안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허생은 곧장 종로 네거리로 가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여보시오, 서울 장안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 때마침 그 사람이 변시성을 가진 부자를 일러주었다. 허생은 그 길로 변 부자를 찾아가 얘를 갖춘 뒤에 한마디로 잘라 말하였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미천이 없구려. 돈 만냥만 빌려주시오. 그러시오. 변 부자는 대뜸 그 자리에서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돈을 받더니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가지고 나왔다. 그때 변 부자 집에는 자식과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허생을 보니 그 몰골이 영락없는 거지였다. 선비랍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기는 하였지만 술이 다 빠졌고 가죽신은 신었지만 굽이 다 달아 빠졌다. 낡아 빠진 갓에다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허영 콧물까지 훌쩍거리는 폼이 거지 중에도 산거지였다. 허생이 횡혹해 나가고 나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 사람을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그렇다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선뜻 만냥을 내주셨단 말입니까? 이름 석자도 묻지 않고. 변부자는 천연덕스럽게 말하였다. 자네들이 나설 일이 아닐세. 대체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의뢰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자기 뜻이 크고 넓다고 과장을 하기 마련이지. 약속은 꼭 지키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비굴한 얼굴로 중언부언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옷과 신발은 비록 어술하지만 말이 간단할 뿐 아니라 눈망울이 또록또록하고 얼굴에는 부끄럽거나 비겁한 구석이 전혀 없네. 재물 같은 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분명 그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도 째찌한 일이 아닐 걸세.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보려는 거야. 안 줄 거라면 모르지만 이왕 줄 바에야 이름을 알아서 뭐하겠나. 허생은 변부자에게 만냥을 얻어가지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와 전라도의 갈림길에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길목이렸다. 허생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따위 과일이란 과일은 몽땅 사들였다.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팔지 않는 사람에게는 값을 배로 주고 사들였다. 그리고 사는 족족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다.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의 과일이란 과일은 모두 동이 나버렸다.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이 없으니 상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 과일 장수들은 너나 없이 허생한테 몰려와서 제발 과일 좀 팔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결국 허생은 처음 값의 10배를 받고 과일을 되팔았다. 허허, 겨우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허생은 이렇게 탄식하고는 또 칼, 호미, 실이며 배, 솜 따위를 모조리 사들여 제주도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말총이란 말총은 모두 거두어 들였다. 말총은 갓과 망거를 만드는 재료였다. 몇 해 못 가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게야. 과연 얼마 가지 않아 나라의 갓과 망건값이 10배로 훌쩍 뛰었다. 그렇게 해서 허생은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게 되었다. 어느 날 허생은 바닷가로 나가 늙은 뱃사공을 붙잡고 은근히 물었다. 영감, 혹시 바다 멀리 사람이 살만한 빈 섬 하나 없던가? 있습지요. 제가 언젠가 큰 바람을 만나 서쪽 바다로 줄곧 사흘 밤낮을 가다가 한 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계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잎이 저절로 피어나고 과실과 오이가 철 따라 있고 사슴이 떼지어 몰려다니고 물고기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더이다. 허생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 더없이 기뻤다.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준다면 평생 동안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뱃사공은 흔쾌히 허생의 말을 따랐다. 뱃사공은 허생을 태우고 줄곧 배를 몰아 마침내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는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듯 이렇게 말하였다. 땅이 천리도 채 되지 못하니 여기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렇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아쉬운 대로 부잣집 늙은이 노릇은 할 수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산단 말씀이요? 뱃사공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야 저절로 모이게 마련이지. 덕 없는 것이 두렵지 사람 없는 것이야 걱정할 게 있나. 이때 전라도 변산에는 떼도둑이 1000명씩이나 우글거리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각 지방에서 군사를 뽑아 올려 도둑을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도둑들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깊은 산속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못하고 곧 굶어 죽을 판이었다. 허생은 변산으로 가서 도둑대의 산채를 찾았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 1000명이 1000냥을 노략질해서 나누어 가진다면 한 사람에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도둑의 우두머리는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는 듯 눈을 부라렸다. 그거야 한 사람 앞에 한 냥씩이지 얼마야? 그럼 너희들에게 아내가 있느냐? 없어. 그럼 논밭은? 논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은 왜 해?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 없고 집 짓고 소 사서 농사질 궁리를 안 하느냐? 그러면 도둑놈이라는 더러운 말도 안 들을 테고 아내와 자식 낳고 사는 재미가 절로 나고 자기 마음대로 나돌아다녀도 누구한테 잡혀갈 걱정도 없을 테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왜 이렇게 지낸단 말이냐. 허허, 누구 약 올리는 거냐? 지금 누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나?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허생은 그제야 껄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명색이 도둑질을 한다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정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주지. 내일 바닷가에 나오면 붉은 깃발을 단 배들이 보일 게야. 모두 돈을 가득 실은 배지. 와서 자네들이 갖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게. 허생은 이렇게 말한 뒤에 총총히 가버렸다. 도둑들은 모두 허생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다음 날 도둑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닷가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과연 붉은 깃발을 높이 올린 배가 여러 척 떠있고
배 위에서는 허생이 돈 30만 냥을 싣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둑들은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다. 도둑들은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두 넙죽넙죽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저 장군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어디 너희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짊어지고 가보아라. 허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둑들은 돈자루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기운께나 쓴다는 놈들도 100냥을 다 짊어지지 못하였다. 100냥도 채 짊어지지 못하는 놈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평민으로 돌아가려 해도 너희들 이름이 이미 도둑명부에 올라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구나. 오히려 잘 되었다. 내 여기서 기다릴 테니 한 사람 앞에 100냥씩 가지고 가서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을 구해오너라. 허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둑들은 예이 하고는 저마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얼쑤 좋다 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가지고 도둑들을 기다렸다.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도둑들은 저마다 여자는 걸리고 소는 몰고 또는 여자를 소 등에 태우고 돌아왔다. 허생은 이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빈 섬으로 갔다. 허생이 떼도둑을 한꺼번에 몽땅 쓸어가 버리니 나라 안은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조용해졌다. 허생과 함께 섬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마다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울타리를 세웠다. 빈 섬에 금세 큰 마을이 생겨난 것이다. 기름진 땅에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니 온갖 곡식이 잘 자라서 김을 매지 않아도 한 줄기의 열매가 9 이상씩 달렸다. 곡식을 거두어서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의 영토인데 때마침 흉년이 든 참이라 가지고 간 양식을 모두 팔고 은 100만 냥을 벌어가지고 돌아왔다. 이제야 뭘 좀 해본 것 같구나. 허생은 가슴을 내밀어 숨을 크게 내쉬고는 섬에 사는 남녀 2,000명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에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 문자도 새로 만들고 의관도 새로이 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땅은 좁고 내 덕 또한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너희들은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또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도록 양보하게 하여라. 그러고는 자기가 타고 갈 배에 한 척만 남겨두고 나머지 배는 모두 불살라버렸다.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그리고 은 100만 냥 중 50만 냥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이면 조선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에 쓰랴. 마지막으로 글을 아는 사람들을 골라 모조리 배에 태우고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야. 이 섬에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야 하지. 허생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남은 50만 냥을 가지고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고도 10만 냥이나 남았다. 이 돈으로 변부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 허생은 참으로 오랜만에 변부자를 찾아갔다. 나를 알아보시겠소? 변부자는 허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하였다. 자네 얼굴빛이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으니 만냥을 고스란히 잃은 모양이군. 허생은 껄껄껄 웃었다.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그대 같은 장사치들이나 하는 일이요. 돈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울 수 있겠소. 그리고 선뜻 10만 냥을 변부자 앞에 내놓으며 말하였다. 내가 한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그릴 길을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냥을 빌린 것이 부끄러울 뿐이요. 변부자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절을 하며 10만 냥을 사양하였다. 그리고 그때 빌려준 돈에다 10분의 1의 이자만 덧붙여서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허생은 화를 벌컥 내며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치 취급한단 말인가 하고는 소매를 획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부자는 붙잡아야 소용없을 줄 알고 가만히 허생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허생은 곧장 남산 아래 골짜기로 들어가더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한 할멈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저 집이 누구 집이오? 변부자는 할멈에게 은근히 물었다. 허생원 댁이요. 가난한 살림에 늘 글만 읽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 5해가 지나도록 안 돌아온다오. 안 사람이 혼자 남아 집 떠난 그날을 제삿날로 알고 제사를 지낸다오. 할멈은 혀를 끌끌 찼다. 변부자는 그제야 그 손님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길게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다. 이튿날 변부자는 받은 돈 10만 양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려 하였다. 그러나 허생은 끝내 받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굳이 100만 양을 다 내버리고 이 10만 양만을 갖겠소. 정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그대에게 의탁하고 밥을 먹겠으니 자주 와서 나를 좀 돌봐주시오. 그저 식구 수만큼 양식과 옷을 대어주면 그만이오.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변부자가 가진 말로 허생을 설득하여 보았으나 허생은 끝끝내 듣지 않았다. 변부자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나 떨어질 때가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언제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가면 금방 좋지 않은 기색을 내보였다. 어째서 나한테 재앙을 떠안기려 하는 것이오. 그러나 변부자가 술병이라도 들고 가는 날이면 더욱 반가워하며 둘이서 권커니 작거니 취하도록 마셨다. 몇 해를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두 사람의 정은 날로 두터워져 갔다. 어느 날 변부자가 내내 궁금해하던 것을 조용히 물었다. 5해 동안에 어떻게 100만 양을 벌었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적고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자리에서 나고 한자리에서 소비되지요. 1000양은 적은 돈이니 그 돈으로는 한 가지 물건을 몽땅 사들여 독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것을 100냥씩 10로 쪼개면 10가지 물건을 골고루 살 수가 있지. 단위가 적으면 그만큼 돈을 굴리기가 쉬우니 한 가지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소. 이게 바로 장사치들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아니겠소. 그러나 만냥을 가진다면 한 가지 물건을 모조리 독점해서 살 수 있지. 수레에 실린 물건이면 수레째로 몽땅 살 수 있고 배에 실린 물건이면 배째로 몽땅 살 수 있고 한 고울에 가득 찬 물건이면 온 고울을 통틀어 살 수 있지. 마치 그물로 한꺼번에 걸어모으듯이 나라 안의 물건을 몽땅 사들일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해버린다면 그 물건이 동이 나면서 장사치들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겠지. 그렇게 되면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게지. 그러니까 10,000냥을 가지고 100만 냥을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지. 만약 나란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쓴다면 나라는 곧 망하고 말 것이오. 변부자는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내가 10,000냥을 선뜻 내어줄 거라 생각했소? 허생은 대답하였다. 그거야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할 수 있겠소. 내 짐작으로 내 재주가 100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를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소. 그대가 내게 10,000냥을 내준 것도 내가 그 돈을 받아서 100만 냥을 번 것도 결국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내 말을 들어준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더욱더 큰 부자가 되라는 하늘의 뜻이지. 만약 내가 이 일을 사사로이 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찌 알겠소.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같은 장사치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배포요 도량이었다. 변부자는 허생 같은 선비가 초야에 묻혀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바야흐로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으려 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아니오. 이런 재주를 가지고 어째서 괴롭게 파묻혀 지낸단 말이오.
어허, 예로부터 묻혀 지낸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지금도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산속과 바닷가에 묻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의 그릇을 알만하지 않소. 나는 장사에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번 돈이 국왕의 머리를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마땅히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이었소.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는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변부자는 오래전부터 이완과 친분 있는 사이였다. 때마침 이완이 어영대장이 되어 변부자를 찾아왔다. 혹시 백성들 중에 신기한 재주를 숨기고 있어서 함께 큰 일을 해볼 만한 사람이 없던가? 변부자는 즉시 허생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변부자의 말을 듣고 난 이 대장은 깜짝 놀라 물었다. 놀랍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소인이 그 사람과 3년을 가까이 지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허시성을 가졌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네. 우리 한번 함께 가보세. 밤이 되자 이 대장은 수행하는 병졸들을 모두 물리치고 변부자와 단둘이 허생의 집을 찾아갔다. 변부자는 이 대장을 잠시 사리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허생에게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허생은 변부자의 말을 들은 채만 차였다. 차고 온 술병이 나와서 내놓으시오. 변부자는 하는 수 없이 술병을 풀어 둘이서 잔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변부자는 술을 마시면서도 문 밖에 세워둔 이 대장에게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를 하였지만 허생은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덧 밤이 깊었다. 그제야 허생은 손님을 좀 불러볼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장이 방으로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몰라 하다가 서둘러 나라에서 큰일에 쓸 인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허생은 이 대장의 입을 막기라도 하듯 손을 내저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참 지루하군. 그래, 지금 그대의 벼슬이 뭐요? 어영대장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믿을 만한 신하겠군.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 초래하시게 할 수 있겠소?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거둥하시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차라리 그 다음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원래 두 번째라는 것은 모르오. 허생은 딱 잘라 말한 뒤 다시 입을 열지 않고 술잔만 기울였다. 그러나 이 대장이 옆에 붙어 앉아 거듭거듭 묻자 마지못한 듯 말문을 열었다.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뒤에 명나라의 많은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와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다고 들었소. 그대가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세두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소. 이 대장은 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어렵겠습니다. 지체 높은 종실의 어른들이 어찌 하고 많은 신랑감을 두고 귀한 딸을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도대체 그럼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럼 아주 쉬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할 수 있겠소?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먼저 호걸들과 사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요.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과는 친하지 못한 판이니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을 한 우리나라를 제일 믿고 있을 게 아니오. 그러니 우리가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청나라에 유학 보내어 벼슬도 하고 상인들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우리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오. 그러면 나라 안에서 젊은이들을 뽑아 되놈처럼 변발을 시키고 되놈 옷을 입혀 들여보내. 그중 선비들은 빈공과를 보도록 하고
장사치들은 멀리 강남에까지 들어가 그들의 실정을 정탐하게 하는 거요. 그러면서 그곳의 호걸들과 사귀게 한다면 그때 비로소 천하를 도모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오. 이 대장은 얼빠진 듯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대부들이 모두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는 마당에 누가 제 자식의 머리를 깎고 대노못을 입히겠습니까? 그러자 허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럭 화를 내었다. 그 사대부란 놈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의복은 온통 희게만 입으니 이것은 상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처럼 상투를 트니 이것은 남쪽 오랑캐들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네 하면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그뿐이냐. 장차 말타기, 칼쓰기, 창찌르기, 활쏘기에 돌팔매질까지도 익혀야 할 판국에 그 넓은 소매 옷을 고쳐 입을 생각은 않고 예법만 찾는단 말이냐. 내가 벌써 3가지씩이나 그 방도를 일러주었는데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니. 그러면서도 내가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자는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하리라.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찔러 죽일 태세였다. 이 대장은 엉겁결에 놀라 일어나서 뒷문을 차고 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다. 다음 날 이 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이미 텅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